KBS 열린 토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열린 토론에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커피챗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길게는 열흘에 이르는 황금 연휴를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려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바늘 구멍 같은 취업난을 뚫고 직장을 가졌어도 이직과 승진을 위해 자기 개발 경쟁에 내몰린 현실이죠. 직장인들의 명절 풍속도마저 바꿔놓고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하고도 또다시 스펙 쌓기 전쟁에 내몰린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K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내일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체크리스트,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추석 특집 커피챗 두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기술 발전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칠 영향을 균형 있게 풀어내시는 경제 전문가시죠.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간 삶을 바라보는데 탁월한 시각을 지닌 분이시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자, 이런 명절날 또 이 승진 또 이직을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이런 명절에 뜻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네.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로부터 올해 승진했어? 아, 이직은 못하는 거야? 누군 월급이 얼마라던데?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자,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는 이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큰 결례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 결혼을 언제 하려고 하냐? 너 취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받기 싫어서 아예 명절 때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짜 1인 가구가 대세라서 가족이 5명인데 5명 가족이 다 따로 사는 집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명절 때라도 모여서 같이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데 아유 또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큰형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명절 때만큼은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박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명절 포비아라고 해서 예. 듣고 싶지 않은 질문, 그게 이제 취업 또 직장과 관련된 것 또 뭐 결혼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좋은 소식은 이게 그냥 퍼지게 돼 있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래서 뭔가 궁금한데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승진했냐 이런 뭐 어디 안 옮기냐 이제 이런 말보다는 다니는 데는 아직 잘 다니냐 이제 몸 건강이 네. 예. 제가 또 몇 년 전에 한번 아파서 이제 입원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금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 이제 체크하는 정도 네. 예. 그거를 넘어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제 우리가 AI와 또 로봇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박정 교수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명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하튼 이런 질문을 뜻하지 않게 또 불현듯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이런 불편한 질문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저 개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역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니 사회생활 처음 초창기 했었을 벌써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호야.
네. 그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드가 너랑 동갑이더라. 근데 그 친구 연봉이 얼마래더라. 나는 괜찮다. 막 그러시면서 네. 그리고 또 야구 선수 이승엽이 너랑 동갑인데 걔는 연봉이 얼마래더라. 나는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공을 했죠. 아버지.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이건희래요. 네. 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역공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의절하지 않았나요? 아버지랑요? 네. 가족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불편한 질문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뭐 역공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면 10만 원. 이것도 금융치료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이제 역공을 말씀하셨는데 네. 선제 공격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렇게 내가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기보다도 선제적으로 신세한탄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요즘 이제 제가 작년 추석 때였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그냥 물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의대 갈 걸 그랬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의 신세한탄스러워.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저를 걱정하는 가족분들은 오히려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 조용하겠네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냥 지금 먼저 나의 가장 아픈 점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나 이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좀 내비치면은 그러면 가족들이 거기서 뭐 더 이렇게 막 앞서서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제 뭐 욕심을 내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또 다독여주는 네. 그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또 친척분들 중에서 그건 알겠는데 월급이 얼마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앞서 오프닝 때도 연휴에 쉬지 못하는 K 직장인들의 애환 말씀드렸는데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인생 또 2막을 열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박 교수님 주변에서 어떻게 종종 보게 돼 있는지요? 이게 사람이 참 이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뭔가 주문이 밀려들었다. 해외에서 발주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장님이 야 미안한데 이번 연휴 때는 우리 좀 근무 좀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놀고 싶은데 또 회사가 발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주문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무급휴가 갈 사람 없는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예전에 추석에 자녀 근무했던 그 시절이 또 그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요즘은 그래서 명절 때 옛날처럼 일해보고 싶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정말 요즘에 경기도 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힘들게 일했던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하는 또 향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논문 작업을 한다.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정을 맞춰가는 게 아닌 경우인 거죠. 내가 저기 뭐 논문을 써서 외국 저널에 보냈는데 거기서 뭐 수정 언제까지 좀 수정해서 보내줘. 이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추석 연휴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명절 일정을 고려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또 들어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저 배달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만큼 또 이제 그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노동 시간이 굉장히 또 이제 긴 나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 이제 계획을 어떻게든 좀 세우려고 하지만 이제 피치 못할 일들은 또 좀 그래요. 이게 항상 또 이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연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마음껏 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승진하고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일종의 성취 또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박 교수님 그래서 명절도 마다하고 일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더 승진할 수 있는 자기 경쟁력을 키워가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승진 조건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성과인 건지 평판인 건지 또는 주변에 다양한 인맥을 알고 있는 또 네트워크인지요. 네.
제가 이 승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깊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세를 못 해가지고 도대체 출세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출세하나 네. 살펴봤는데 일단 승진에 대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진한다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조직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조직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킬 때는요, 그 사람의 역량이라는 관점도 필요하고 고려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승진하기도 해요. 자, 무슨 소리냐? 윗사람들이 승진 안 하고 계속 거기 정체돼 있으면 조직이 어떻게 돼요? 와야 돼요. 그렇네요. 이제 일할 만한 의욕이 떨어지고 나도 몇 년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대리야 과장이야 윗사람들 나가질 않아 이래버리면 근로의욕이 고취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밑에 사람들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윗사람들을 더 빨리 승진시켜서 로테이션을 빨리 돌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따라서 승진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 역량만 가지고 승진했기 때문에 난 능력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네. 조직의 생리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또 중요한 게 가끔 평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평판은 오히려 평판이 중요한 시장은 월급을 안 올려줍니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평판이라는 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가 옹골차게 너무 이렇게 넓게 퍼진 게 아니라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그런 직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만드는 회사 딱 3개 있잖아, 2개 있잖아, 5개 있잖아 이런 곳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바닥에서 내가 만약에 평판 관리를 잘못했다. 그럼 이직 기회도 사라지고요. 업계에서 매장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일할 때는 굳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장님이 성과급 많이 주고 인센티브 많이 주고 승진 올려줄 필요가 없네요. 없죠. 너 잘못해서 이 바닥에서 평판 안 좋아지면 너 끝장이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월급도 못 올라가면서 계속 평판 관리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승진 또는 이직이라는 게 업종마다도 다르고 조직의 지금 특성, 상황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승진했을 때 내가 왜 올라갔지 생각했는데 능력이 아닐 수가 있네요. 그럴 겁니다. 자, 이 교수님은 이 승진과 이직, 자 성과나 평판이나 네트워크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요 세 가지보다도 운칠기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운칠이 아니라 한 운9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승진하거나 이제 이직하는 것이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1차적으로는 조직이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마침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든지 내가 아무리 승진하고 싶고 옮기고 싶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일단은 맞아야 되는 게 그게 1차적인 요소라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운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운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얼마나 올라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사실 사람이 뭔가 어떤 기회가 올 때 내가 100%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조금씩 모자랄 때 어떤 기회가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올라타냐. 뭐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뭐 이제 뭐 성과나 평판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그런 제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어떤 운과 평소의 어떤 준비 상태 그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교수님 말씀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놓으면 그런 기회가 운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운처럼 이렇게 운은 이렇게 좀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랜덤하게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이 갑자기 내일 닥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느냐. 100% 준비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 내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취업을 할 때는 처음 취직을 할 때 내가 100%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은 사실 많이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고 기회가 오는 건 내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내가 어떤 내 능력에 내지는 내 성과의 한 80% 정도는 어쨌든 좀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좀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뭐 특히 이제 이직이나 승진을 지금 네. 꿈꾸고 있다면. 아니 근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됐어요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전에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박 교수님은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자, 예. 예기치 않은 시기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그런 성진 심사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나는 상시적으로 언제든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이 승진이라는 게요. 야, 만약에 노벨상이 경영학에도 있다면 승진의 명쾌한 기준을 선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직도 경영학계에서 풀지 못하는 3대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아래 직급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에 대한 덕목. 그러면 뭐 분야도 다 다르겠지만 예. 단순해서 표현하면 꼼꼼함일 거예요. 엑셀 시트에 숫자 오타 없이 하나하나 기입하고 회계장부나 아니면 거래장부에 하나하나 기입한 거. 이거 오타 나서 날짜 잘못 기입하거나 숫자 잘못 기입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직군에서 갖춰야 될 제일 높은 역량적 기준은 꼼꼼함을 기반으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꼼꼼함만 가지고 그 꼼꼼함 때문에 높은 성과를 낸 애를 그 위에 중간 간부로 승진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게 중간 간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는 약간의 리더십과 조직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조직 내에서 분란이 생겼을 때 이걸 풀어내는 이런 능력 이런 게 필요하지 그냥 꼼꼼한 것만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꼼꼼한 걸로 높은 성과를 냈던 친구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친구는 맨날 우스갯소리도 하고 가끔 이제 친화력은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엑셀 시트 틀려가지고 욕먹고 그랬던 애인데 왜 쟤가 승진하고 나는 승진을 못하느냐. 나는 한 번도 오타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서 높은 데로 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관료가 하는 일은 내치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 우리 구성원들 잘 관리하는 거. 그런데 C레벨로 올라가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영업하고 외부 활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외부의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뭘 할 수 있는 외적인 역량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부장은 말이야 나처럼 내부 통치도 잘 못하는데 쟤는 맨날 나가 돌아다니는 놈인데 쟤가 왜 승진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승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자리에 갔었을 때 제가 잘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 보직을 가면 잘하래야 이렇게 냄새를 풍겨놔야 거기에 물망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네. 자, 직장인들이 그래서 흔히 간과하는 게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또 말로 설명하기 전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윗 상사의 스타일을 잘 보시고 남기는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윗분이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독증은 아니지만 글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 이메일에 파일 첨부해서 지난달에 무슨 성과 냈는지 이번 주에 무슨 성과 냈는지 보내봤자 함흥차사입니다. 읽지도 않고 봐도 잘 머리 안 남아요. 그런 분들에겐 찾아가서 그냥 페이퍼 작업도 안 했고 그냥 페이퍼는 그냥 형식상 들고 가고 말로 한마디 딱 하면 그건 머리에 박혀 계세요. 근데 반대인 기질에 계신 분도 계세요. 말은 난 못 믿어. 문서화돼야 이게 신뢰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윗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윗분의 성향이면 말보다는 그 문서를 아주 정교하고 정치하게 작업해서 그걸 계속 첨부 드리는 게 이 친구 일을 했네. 체계화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남긴다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상대방이 잘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역지사지군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될까? 이걸 다 아는데. 아니,
저는 뭐 직장에 있을 때 박정우 교수를 못 만났을까요? 네. 자, 이종필 교수님, 아까 이제 승진이나 이직의 운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박 교수님 설명도 들었고,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뭐 성과도 있고 평판도 있고 또 네트워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그 공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정량 지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외국 저널의 논문을 어떻게 냈는지 그 저널의 편수가 어떻고 저널의 뭐 임팩트 팩터나 중요도나 뭐 인용 횟수나 뭐 이런 거 온갖 지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숫자로 딱 만드는데 그게 어쨌든 뭐 객관적인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 교수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논문 쓴다고 연구를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안전빵 위주로만 이제 지표 관리만 하는 거 숫자 관리만 그러면은 뭐 그것도 능력이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일이 나오긴 어렵죠. 그냥 이제 마지못해 현상 유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표화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또 있기 마련인데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 안 되는 것들이네. 수치화되지 않는 잠재력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멘토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나 평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따지고 보면 그게 가장 또 객관적이고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사나 굉장히 중요하죠. 논문 한두 개 잘 쓰는 것보다도 그 위에 누가 추천서를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게 결정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신뢰, 추천서에 대한 신뢰나 상호평가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너무 좁은 사회고 한 달이 건너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과연 그런 어떤 평판과 어떤 추천의 말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누가 또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충분히 또 생각해서 또 네. 작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좀 표본을 좀 다양화하고 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시간이 좀 여전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주체들도 어떤 그런 수치화되지 않는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좀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면은 좀 신뢰가 쌓이고 또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 직장에 있다가 평생 직장을 없다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럴 때 뭐 급여가 더 높은 급여나 더 높은 후생복지나 이런 게 이제 또 자기의 또 미래의 네. 가치와 맞는 자신의 개발과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이 되는 회사를 더 선호할 수 있는데 예. 막상 이게 옮기는 게 내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회사가 잘해주고 있는데 남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내가 옮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직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게 분명히 무엇인지를 먼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직을 통해서 급여를 올릴 건지 직급을 올릴 건지 물론 급여와 직급이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지만 그게 반드시 정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급여로 말할 건지 아니면 승진을 할 건지 이걸 이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직할 때 뭐만 물어보냐면 제가 만약에 그 회사 팀장으로 옮기면 급여가 얼마나 되죠? 이거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이직해서 그 팀장으로 있었던 3, 4년만 근무하다 말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팀장 위에 부장 되고 부장 위에 임원 되고 그 다음 과정을 봐서 넘어갈지 말지 그것까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팀장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 당신네 회사 부장 월급은 얼마고 임원 월급은 얼마고 부사장 월급은 얼마인지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물어보고도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팀원 3명에 팀장 1명인 회사가 있고요. 팀원 30명에 팀장 1명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회사에서 팀원과
팀장의 급여 차이가 어디가 훨씬 더 크게 날까요? 30명인데가 맞습니다.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팀원이 30명인 데가 급여를 팀장을 엄청나게 높여주지 않으면 그 팀원 30명은 열심히 일을 하지가 않아요. 자, 무슨 소리냐? 설명드릴게요. 팀원이 3명이면 그 다음 팀장은 그 3명 중에 1명이 되잖아요.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선 쟤네들은 어차피 다음 팀장을 노리고서라도 열심히 일할 애들이야. 그렇다면 급여를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죠. 팀장이 됐다고 해서. 그런데 반대로 30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30명 중에 팀장 될 사람은 1명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네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게 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 꽉 물고 나 꼭 팀장을 꼭 돼봐야겠어 하려면 팀장이 수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게 소문이 나면 이 30명 중에서 내가 29명 제끼고 내가 반드시 팀장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직한 그 회사의 팀장이면 팀장 위에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통솔하고 있는 팀장이 3명인지 10명인지 그걸 보면 부장 월급이 팀장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 곳인지 아닌 곳인지 또 부장 위에 이사와 또 부장은 또 몇 명의 구성기로 있는지 이런 것들만 봐도 상당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정필 교수는 첫 직장이 건국대죠.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네. 학교에 계시는 거니까 10년.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버텨야 출세하는 거야. 그래야 돼. 근데 요즘에 MZ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직을 당연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대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IMF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사실 경험했잖아요. 이제 직장이 평생 직장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뭐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사실은 열린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워낙 빨리빨리 사회고 이게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모든 게 거기에 맞게 또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조직일수록 변화에 느려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당연했던 관행이 지금의 그 MZ 세대에게 맞지 않는 경우들도 저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 MZ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젊은 20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근데 위에 이제 조직을 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5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시기가 훨씬 더 길었던 한참 시대를 고도성장할 때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거죠. 마인드가 다른 거고 옛날에 당연했던 관행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20년을 살았던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거를 강요하면서 한 직장에서 오래 버텨라 이런 거는 글쎄요. 잘 옷에 맞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사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능력이 있어서 어디서 스카우트 간다 이거를 마다할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그 이직 경험과 만족도라고 직장인 2,400명 대상으로 2022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평균 이직 횟수가 직장인 2,400명의 평균 이직 횟수가 3.4회. 라고 합니다.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89.5%. 20대 같은 경우도 75.2%가 이제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고 평균 이직 횟수도 20대만 해도 2.1회라고 해요. 뭐 이제 나이 들수록 이거는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자주 옮기는 건 이제 잡 하핑이라 그래서 좀 이제 나쁘게 보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최소한의 어떤 조직 활동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없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 통계에서처럼 뭐 평균 20대에서 한 뭐 2회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이직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그래서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능력만 있으면 여러 번 뭐 10번도 20번도 이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잦은 이직은 뭔가 평판이 안 좋다.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옮겨간 것일 수 있지만 조직에 적응을 못해서 떠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매우 잦은 이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실 매우 잦은 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옆에 계신 두 분이 뭐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도 실업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는 그런 국가였다면 아, 내가 저 직장 상사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이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들 다녔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나의 뭐라 할까요? 적성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장 이런 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그런 이직이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걸 활용 안 했을까 이 생각으로 좀 귀엽게도 여겨주시고 또 그 청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는 게 안타까우시면 야, 너 나한테 불만 있었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잘 지내보자. 뭔데? 하면서 이렇게 한번 손도 내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제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박 교수님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참 이직이나 이런 것과 연관될 수 있는데 이 팀워크, 협업이 참 중요한 거 아니냐. 네. 팀워크가 깨지면은 사람들이 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평가를 받는 것도 정말 협업에 능한 선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자기 혼자만 뭐 단독 드리블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주변 선수들을 보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 협업, 팀워크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고요. 오늘 이종필 교수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그 예전에 과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수많은 발명가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 언저리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새로운 기술, 제품들. 이건 누가 발명했지? 에디슨 같은 사람이 누구야? 이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네요. 그건 이제 예전처럼 한 명이 굉장히 주도해서 발명하는 물건이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직, 회사, 거대 연구소 거기에 협업의 결과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21세기의 혁신이라는 건 반드시 협업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잠시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량평가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물건 몇 개 더 팔아왔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뭐 조회수를 기록했는지 이건 금방 확인이 되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게 덜한데 정성평가 말 그대로 피어 리뷰라고 하죠. 팀원들끼리 상호평가하고 예.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정성적인 평가를 심사나 인사고과에 꼭 넣는 이유는 그만큼 팀워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네. 자, 이종필 교수님. 그래서 자, 밸런스 게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건데 자, 일은 잘하지만 사람들과 불편하다. 자, 이 사람과 성과는 적지만 팀 분위기를 살린다. 자,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 일을 잘하는 게 네. 혼자서 팀 전체를 완전히 하드캐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나더 레벨의 실력자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성과는 적지만 팀원들의 능력과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른 팀원들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냐. 요걸 일단 볼 것 같아요. 예. 둘 다 예스다. 한 명은 정말 어나더 레벨의 슈퍼히어로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어떤 그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이 정말 또 어나더 레벨이다. 그랬을 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팀워크. 네. 이유는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한 거랑 같은데 이미 그 이 과학에서 이제 빅사이언스라 그러죠. 20세기 과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빅사이언스예요. 대표적인 게 맨해튼 프로젝트고. 그게 시작한 지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한 3년 만에 그냥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버렸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자금 때려붓고, 예. 그래서 세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협업을 해서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그 과학 분야 책임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게 단기간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대략 한 10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혼자 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 잘해서는 이거는 뭐 절대 우리 K-팝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느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안무 잘하고 가장 작곡 잘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데 녹여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 가진 거잖아요. 우리도 다른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거기서 나온 어떤 융합과 어떤 그 혁신 에너지, 이거를 저는 좀 잘 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저는 좀 중시해야 된다. 이걸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팀워크 참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한 명의 선수가 할 수 있는 것과 11명의 선수가 어울리는 결과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자, 앞서 이제 박 교수님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 자기 스스로를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멘토, 이른바 이제 후원자, 누군가가 좀 정신적인 후원자 또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호 교수도 이런 멘토, 후원자가 있었겠죠. 있었죠. 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누구신가요? 저는 예전에 KDI에 있었을 때 저희 부원장님이셨습니다. 뭐 이게 참 뭐 구태의연한 거지만 사람과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을 때는 뭐 야, 너 고향이 어디라며? 아니면 너 학교가 어디 나왔다며? 너 중학교가 어디라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사실 조금 말을 거는 실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원장님도 그런 면에서 처음 말을 먼저 높으신 분인데도 걸어주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시간 있으면 술 한잔 하자. 그걸 저 꼭 한번 사주십시오. 저도 물은 거죠. 전문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한마디라도 더 얻어 듣게 됐고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동석 박사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KDI로 이직 의사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해서 다시 받아주시면 들어갈 생각만.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이정필 교수님은 누가 멘토, 후원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몇 분 계신데 뭐 좀 실명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좀 가서 내 고충이나 고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되게 고맙죠. 그게 되게 힘이 되고, 어쨌든 그런 분이 이렇게 이상하게 또 시기마다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계신 게 저는 굉장히 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영감을 주고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멘토, 후원자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선 제가 오늘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MZ분들 어느 순간인가 독특한 문화가 생겼어요. 약간 기성세대나 회사 선배, 사회 선배가 MZ에게 뭔가를 말해주거나 충고해주거나 개인적인 걸 파악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면 꼰대. 나에게 개인이 사생활 영역을 막 침해하네? 막 이런 인식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정말 물론 뭐 도움 안 되는 소리 하는 선배님들 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10명 중에서 한두 분이 아주 친한 분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야 박정호 너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너 지금 그렇다며? 야 그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봐. 그럼 훨씬 더 잘 돼. 이걸 툭 던져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 받았던 적도 많거든요. 그게 재테크든 아니면 진로 설계든 간에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나 혼자 시행착오하고 돈 깨져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더 살아본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듣고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누군가에게 퍼스널한 걸 물어보는 것도 결례는 이상한 사회가 된 게 이게 과연 공동체인가 이런 좀 걱정마저도 들어서 멘토가 필요하시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힌트를 주시면 멘토는 생깁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훌륭한 멘토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멘티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뭐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제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우선은 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숨기지 말고 예. 뭐 그렇다고 완전히 다 까발키는 거는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숨김없이 그러면은 분명히 주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한다면은 자기 주변에 자기의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의 롤 모델이다. 저 사람이 그나마 좀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렇게 인연을 좀 만들려고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어떤 자기의 요청을 그렇게 그냥 매정하게 뿌리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토로를 하는 그런 자세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두드렸을 때 열리는 것이 바로 멘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회사들이 이른바 이제 요즘은 MZ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그런 회사 문화다라는 얘기인데 요즘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상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10대 그룹의 인재상을 우리가 홈페이지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얘기해 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도전, 열정, 청년 정신, 혁신. 대충 감오시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산업군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제품과 서비스를 올해 또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기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오히려 업계를 본인이 선도할 정도의 뭐랄까요, 이런 변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특히 요즘 기업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회사 높으신 분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쓰세요. 회사는 요즘 직장인들에게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박 교수님? 그래서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만 뭐 우리나라 정말 큰 대기업의 사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회사는요 재테크 하는데 필요한 종잣돈 모으는 곳이에요. 어이구.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나 투자해야지. 그래서 그걸로 내 재산 증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은 시키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수준으로 수동적으로만 임하지.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내가 참여해보고 싶다. 우리 회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박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멘토가 되는 분은 늘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수처작주. 그건 뭡니까? 네.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늘 주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늘 갑자기 또 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과거의 인재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변화를 막 본인이 선도하고 본인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키는 일 잘하는, 조직 생활 잘하고 상명하복, 그리고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 속에서 충성하는 이런 걸 좀 더 우리에게 주입시켰죠. 기억이 나요. 네. 시키는 대로 해, 박대리. 맞아요. 딴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가? 그럼 외워. 자, 참 많이 변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학교에 계시니까 주로 이제 직장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성과도 중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꼼꼼함도 중요하고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직장인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확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또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 또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제가 갈릴레이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과학자.
이분이 그 뭐 17세기 이제 요때 활동했던 분인데 그 위대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젊었을 때 이렇게 일자리 구하려고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온갖 인맥 돌아다니면서 잘 봐주세요 인사 다니고 그게 이제 유럽도 보면은 거기 한 곳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인맥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그게 더하죠. 좁은 땅덩어리에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 길이 터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내가 좋든 싫든 이거는 네트워크가 어떻게든 이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본업을 뒷전으로 하고 이렇게 인맥 쌓기에만 또 몰두하는 거는 다 그거는 좀 뭔가 좀 그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게 네트워크가 필요한 게 이게 뭔가 나를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 경험적으로는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살다 보면 이게 등에 칼 맞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방패가 되어준다라든지 네. 발목을 잡을 때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발목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사실 예. 살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뭐 봉정만리처럼 거인의 어깨에 비해서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도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박 교수님. 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업계, 우리 시장에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네. 이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뭐 이직이 되든 내가 받아야 될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되든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할 테니까. 네. 업계에서의 이 자신의 시장 가치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헤드헌터 회사에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실제 이직할 마음이 있지 않더라도 헤드헌터 회사에 가서 그동안의 내 업력과 프로필과 여러 가지 양력들을 다 적어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 정도 급의 회사들의 요 정도 직급의 요 정도 연봉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헤드헌터 회사는 그런 일을 자주 해왔던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줍니다. 아, 솔직히 이 정도 프로필 가지고는 그 금액은 어려우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라든가 이걸 가름을 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헤드헌터 회사에게 물어보면 아주 실질적인 숫자와 어디로 이직할 수 있는지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마음에 뼈아픈 말씀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보다 더 먼저 제 길을 걸어갔던 학계 선배님들이나 연구계 선배님들한테 예. 물어봤더니 이직에서 시장 가치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분야에서 상위 3%라고 해야 될지 1%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상위권이 있어야 그나마 시세가 형성되고 그 사람에게 얼마 주자라는 그 발주가 나오는 거지. 예. 그 밑은 물어보지 마. 마음만 아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박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니까 네. 회사에서도 보면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보통 그럴 때 이제 가서 자기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할 때 그걸 듣고 있는 상급자가 보면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걸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까?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아. 네. 그런데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 열심히 했고 각각 다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 이런 차이는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부하 직원이에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상사입니다. 근데 저는 월급을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는데 3만큼 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3만큼 일을 했으니까 저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년도 연봉 협상 때는 3만큼 나에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월급을 1만큼 받았는데 3만큼 해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사장님도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 내가 월급을 1만큼 줬는데 그 이상이 온 걸 아는데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3만큼 내 입장에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2만큼이 온 거예요. 아하.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 저 친구
연봉 올려줘야겠네. 좋아. 이만큼 난 받았지만 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2.5 올려주자. 이렇게 돼요. 그럼 밑에 직원은 야 이거 뭐야? 내가 3을 보냈는데 불만이겠네요. 2.5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상 쓰는 사장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근로자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각자 입장 차이가 있는 거야. 얘기 좀 해보자 하시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 이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긴 하지만 연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또는 처우 개선, 연구 환경 개선에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10마디 이상 했죠. 네. 네, 그 결과는 네, 아마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글쎄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이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회사나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일단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또는 내가 앞으로 그걸 얼마만큼 덜 가렵게 내가 긁어줄 수 있느냐, 예. 요거를 좀 정량화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 저게 빈말이 아니네? 이게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언론사 평가라든지 이제 지표 같은 거 이걸 높이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그 지표 중에 우리 대학이 지금 요게 낮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 지표를 내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제 보여준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뭐 속는 셈 치고 돈을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조직과 회사가 가장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도한 게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어서 아직 크게 성공하지 더 못했습니다.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 교수님 이게 중요한 게 연봉 협상할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예.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여도가 1인데 네. 본인 스스로는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회사에서 볼 때는 또 0.8인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이야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봉 협상 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좀 먹힐까요? 네. 일단 본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성과가 좀 덜 나온 것 같다. 아니면 회사가 내 성과에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회사 탓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을 하려면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을 잘하려면 제가 들고 다니는 브로셔 안에 그 상품들이 팔릴 만한 걸 줘야죠. 그렇네요. 그래야 들고 다니면서 이 보험 가입해 보시죠, 이 금융상품 가입해 보시죠 했었을 때 그게 말이 되는 상품이어야 가입이 잘 되는데 조악스러운 걸 줘놓고선 그걸 가지고 갖다 팔라고 하면 안 팔리잖아요. 자,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동종업계에 나와 유사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열이 있었고 상황이 안 좋았지 않냐라는 걸 비교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봐라. 이 옆에 경쟁사 제품은 이것도 지원해주고 이것도 지원해주고 보장기간도 이렇게 되는데 나한테 손에 쥐어준 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내가 이걸로 이 정도 성과 낸 게 나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디펜스를 해야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먹히면 좋은데 안 먹히죠. 만약에 상급자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 회사 그 회사 가. 가. 네. 자, 여하튼 박 교수님, 성진 심사나 이제 면접에서 흔히 받는 질문이 이거 저도 예전에 구직에 나섰을 때는 네. 많이 받았던 질문. 배종찬 사원은 배종찬 지원자는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참 막막하거든요.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좀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게
면접자들한테 좀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것만 들으셔도 이 추석 특집 다 우리 대가 치른 겁니다. 네. 자, 뭐냐면요. 비전을 물어봤을 때 중장기적인 벙벙한 얘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것도 살짝 넣어야 되는데 그거와 반드시 병기해서 말씀드리거나 적어야 되는 게 단기 비전이에요. 그 단기 비전은 지금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이사님, 그 이사님 다 계약직이잖아요. 임원들은. 그 이사님이 자기 임기 연장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일조하겠다라고 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게 평생 직장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새로 만든 휴대폰 이거 대박 나야 내가 그 다음에도 2년 뒤에도 이 회사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과업으로 주어져 있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그 다음 세컨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에 반드시 일조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성공시키겠다라고 얘기해줘야 그 임원, 그 부장, 그 과장님이 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별 땡땡땡 들어와야 되네요. 그렇죠. 이 교수님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면접자가 하게 되고 또 이제 구직자가 들었을 때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그 박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 예. 그 전에 필요한 게 그 업계 전체에 대한 조망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지금 뭐 지원하는 회사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 비전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객관적으로 이 회사가 몸담고 있는 업계 전체 글로벌한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좀 이해가 일단은 좀 먼저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 현실적인 비전하고 장기적인 비전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비전은 방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 지금 이 조직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거를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런 업계 글로벌한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이 위치에 있는데 그 좌표 설정을 잘하고 객관적으로 좌표 설정을 하고 거기서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10단계까지 아니고 현실적인 비전은 여기서 이제 10% 정도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내지는 순위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은 결국은 모든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은 사실 시장 재패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1등이 아니면 참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 정말 좀 이렇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어떤 인식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현실적인 비전이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큰 궁극적인 비전과 연결이 될 것인지 그런 통찰도 한번 좀 발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듣는 사람이 봤을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네. 그래서 저 친구를 우리가 안 뽑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답변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박 교수님 네. 그나저나 승진이나 이직 역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떤 시점을 노려야 될까요? 일단 뭐 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는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누가 그 자리에 정년이 됐다. 그래야지만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희 그 학계에는 무조건 타이밍이다 이런 소리도 있을 정도고요. 그런데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주력에 붙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계에서 한 7, 8년 전에 갑자기 핀테크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가 새로운 먹거리니 우리 핀테크 육성해봐 해서 새로운 핀테크 부서 만들고 자회사 만들고 독립법인 만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럴 때 내가 이 갇힌물에서 내가 진짜 나를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내가 이 조직에서 썩느니 저기 가서 날개를 달리라 하면서 그 핀테크 새로 생긴 부서나 센터나 그다음에 자회사에 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바로 뭔가 새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유행으로 그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이 막 창궐하고 있는 시점이니 지금이 타이밍이야. 절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새로운 회장님이 오시거나 새로운 임원진이 교체가 돼서 전략이 싹 바뀌면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처음이면 내가 제일 시작이니까 내가 일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은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는 느낌. 이미 그쪽 새로 생긴 부서가 센터가 자리매김 다 했다며.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서도 독자적인 수익이 생긴다며 그때 쓱 옮기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직과 승진의 타이밍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예. 그리고 가능하면 격가지 말고 주력에. 네. 그렇군요. 이게 작은 조직으로 생겨나서 유행을 탄다고 해도 그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어떨 때는 과감하고 대범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시더라고요. 네. 자,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직이나 직장인들이 승진이라는 것이 참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어떤 준비를 늘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체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인간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걸 항상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무기로 자기만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어떤 그런 노력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자기를 이렇게 브랜드화하는 어떤 좀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런 장벽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박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유튜브도 여러 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인공지능 없이는 뭐 뭘 해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잘 맞는 인공지능 파트너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박 교수님 아무래도 네. 인사나 조직 관리하시니까 그런 사람들 이른바 그런 인재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독 어디로부터 러브콜이 많이 와요. 물론 예. 어떤 직종 또는 전문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친구 또 외국계 회사로부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CEO를 끝날 무렵에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회사의 CEO로 가 있고 예. 계속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로 매력과 능력이 있길래 그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아고라, 광장에 자신이 있음을 노출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러브콜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있다는 존재 자체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업무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우리 배종찬 위원님도 조직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바깥의 거래처 고객을 설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보다 때로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맞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직원들 다독거리고 으쌰으쌰 하자고 뭐랄까요 인커리지 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 용기를 북돋아줘야 네, 되고. 정작 외부에서 나의 세컨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간히 어떻게든 시간을 내던 짬을 내던 아니면 정기적인 독서 모임이나 골프 모임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좋은데 영전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자기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자기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잘 상품화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슬을 좀 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박 교수님 이거 하나 더 또 인사나 또는 미래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는 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네. 승진과 이직이 안 됐을 때 참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니 나는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중요한 건 플랜 B. 네. 그러니까 이제 A 계획이 안 됐더라도 또 다른 B 계획이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플랜 B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만 두십시오.
실제 그걸 액션을 취하거나 준비를 본격화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플랜 B가 두둑해지면 두둑해질수록 본진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자꾸 내가 위치가 흔들리고 야 쟤는 어차피 다른 거 있는 애잖아.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떠날래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진이 흔들린다. 그래서 플랜 B는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마시고 선배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야 만약에 내가 이거 일 그만두면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툭툭 던지면서 후보군들만 발견해 놓으시고 발굴해 놓으세요. 그게 지금 회사에서 큰 성과 내기 위해서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너무 플랜 B를 과시할 이유는 없다.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뭐 학교도 그렇게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좀 매진하는 그런 또 유형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딴 생각, 딴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랜 A를 세울 때 그때 플랜 B, C까지 아울러서 저는 이제 그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한꺼번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 이제 1순위에만 좀 이렇게 집중하고 몰빵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플랜 B까지 함께 같이 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럼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플랜 B는 이제 플랜 A가 어느 정도 결과가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보완에 철저한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저는 자기 보상 프로그램이 좀 가동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행을 잠깐 간다라든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라든지 어쨌든 플랜 A를 실패했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들인 노력과 어떤 시간과 상처 입은 마음 이거를 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올 추석에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또 직장인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 성진 이직을 앞두고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딱 한 가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 교수님. 네, 승진 이직 내 거처를 바꾸는 것이고 내 본진을 바꾸는 겁니다. 모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두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다면 과감한 용단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과감한 용단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님. 저는 그 자신의 가능한 인맥을 최대 범위와 최소 범위를 한번 살펴보고요. 최소 범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 3명 정도 정해서 약속을 잡는 게 저는 어떨까. 그래서 이제 연휴 끝날 때쯤에 어떻게 시간을 좀 만들어서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멘토링을 받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저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또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나은 또 결과와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종필 교수님이 추천한 K-팝 데몬헌터스의 주제곡 골든 들으면서 KBS 열린 토론 추석 특집 커피 챗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커피챗 마지막 시간으로 K컬처와 유튜브 관련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